자, 지난 시간 화장품의 유형을 쭉 맛보죠. 그 유형을 다시 팁으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목욕용과 인체 세정용을 구분하자. 자, 목욕용도 뭔가 거품을 내서 씻는 세정 역할을 하는 제품들도 있는 것 같고, 인체 세정용도 뭔가 포밍을 일으켜서 세정을 하는 용도로 쓰이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나올 때 목욕용과 인체 세정용이 헷갈릴 수 있다. 목욕용은 그냥 욕조에 흩뿌리는 거, 그죠? 바스솔트 같은 거, 바스솔트, 목욕용 오일 정제 캡슐, 버블바스 같은 게 목욕용이었고, 나머지 인체 세정용은 이제 우리 폼 클렌저라든지 바디 클렌저, 그리고 액체 비누, 바디워시죠. 그리고 화장 비누, 이런 것들이 인체 세정용이었어요. 그래서 목욕용은 버블베스, 버블솔트를 생각하면 그냥 욕조에 이렇게 뿌려서 쓰는 거죠. 그런 제품들 위주라고 이해를 하시고, 목욕용은. 그리고 나머지 이제 포밍을 일으켜서 씻는 것들은 인체 세정용으로 보면 되는데, 특히 아까 액체 비누, 고체 비누, 그리고 외음부 세정제 같은 것들이 인체 세정용에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눈 화장용 제품류에 눈 주위 제품이 없다. 자, 눈 주위 제품은 화장품 유형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아이크림이 눈 주위 제품에 해당이 돼요. 아이크림은 그냥 크림과 마찬가지로 기초 화장용 제품류에 속합니다. 기초 화장용 제품류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2번에서 얘기하는 눈 화장용 제품류는 우리 눈의 색조 화장용 제품을 떠올리시면 돼요. 마스카라라든지 아이라이너, 아이섀도우 이런 것들이 눈 화장용 제품류에 들어가고 아이크림은 기초 화장용 제품류에 들어간다. 자, 이렇게 눈 주위 제품인 색조 화장품을 다른 제품과 구분해서 유형이 따로 있는 이유는 바로 미생물 기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g당 또는 1ml당 우리 화장품에는 모든 그 어떤 세균 수가 1000마리 미만이어야 되는데 특히 눈 화장용과 영유아용은 500개로 더 2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눈 화장용 제품류는 아이크림과 구분이 되도록끔 유형이 따로 떨어져 나왔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3번 두발 관련은 두발에 대한 염색용과 나중에 그 기능성 화장품 중에서 두발 관련 제품, 염색 이런 제품들이 나중에 추가가 됐죠. 원래는 의약외품이었는데 그래서 원래 있던 샴푸와 린스류인 두발용 제품과 별개로 두발 염색용이 따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발은 두발 염색용과 두발용 제품류로 나뉜다. 자, 4번은 색조 화장용 제품류와 눈 화장용을 구분한다라고 했어요. 자, 색조 화장용 제품류는 눈 화장용을 제외한 얼굴의 색을 나타내는 화장용 제품들이다. 올, 입술, 색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색조를 표현하는 화장품 제품류에 색조 화장용 제품류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색조 화장용 제품류는 올, 립에 관한 거다. 입술. 그러면 눈 화장용은 따로 구분이 된다. 이게 또 미생물 기준 때문에 그렇다, 그죠? 미생물 기준. 그냥 색조 화장용은 1000개, 눈 화장용은 500개. 자, 눈 화장용인 아이브로우 펜슬, 아이라이너,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등은 색조 화장용이 아니고 눈 화장용 제품류에 속한다. 자, 5번. 눈 화장용 제품류 중에서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자, 아이 메이크업을 하는 아이브로우 펜슬, 아이라이너, 아이섀도우, 마스카라도 눈 화장용 제품류였지만 이것들을 지우는 리무버도 눈 화장용 제품류에 들어간다. 자, 클렌징 오일, 클렌징 크림 이런 것들은 기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이 메이크업
대한 리무버,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는 눈 화장용 제품류에 들어간다. 이것도 눈 바로 주위에 색을 입히고 색을 벗기는 그런 거를 떠올리면 눈 주위는 미생물 기준이 500개 강화됐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리무버도 500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리무버도 눈 화장용 제품류에 들어가 있다. 자, 미생물 기준을 떠올리면 눈 화장용 제품류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시죠? 눈 화장용의 눈 색조, 그리고 눈 색조를 지우는 리무버 다 눈 화장용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크림은 눈 화장용은 아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가 되겠고요. 눈 화장용 제품류는 미생물 기준 때문에 유형이 따로 있어요. 유형이 따로 있지만 입술 화장용 제품류는 유형이 따로 없고 색조 화장용에 포함된다. 자, 7번 보시면 손발의 피부 연화 제품은 우레아 성분이 들어있는 피부 연화 제품인 손발의 제품은 기초 화장용 제품류에 속한다. 그냥 그 손에 바르는 크림, 로션 중에서 이제 우레아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연화 제품이라고 하죠. 피부 연화 제품은 손발에 바르는 거지만 헷갈리시지 않게 손 발톱용 제품이 아니다. 자, 손 발톱용 제품은 네일, 패디에 관련된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에 바르는 크림은 피부 연화 제품이라 하는 크림은 손발 크림은 기초 화장용에 속한다. 자, 8번 보실게요. 자, 8번. 기초 화장용 제품류에 들어있는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자, 이것들 세정용 아닙니다. 자, 세정용은 거품이 나야 된다 했어요. 목욕용과 인체 세정용을 구분할 때, 인체 세정용 거품이 나는 폼 클렌징, 바디 클렌저였고요. 여기에서 8번에서 얘기하는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메이크업 리무버죠. 이거는 기초 화장용이에요. 기초 화장용. 근데 이 기초 화장용에 넣지 말아야 하는 거 미생물 기준이 다른 눈 화장용을 지우는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요거는 눈 화장용 제품류에 속한다. 미생물 기준 적용 때문에 그렇다 하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9번 채모 제거용 중에서 제모제는 여기서 말하는 제모제는 화학적 제모제예요. 화학적 제모제는 기능성 화장품. 자, 화학적 제모라는 건 털을 물리적으로 뽑아내는 게 아니고 털을 제품을 발라서 녹여버리는 거죠. 털을 녹여버리는 건 화학적 제모제고 제모왁스를 발라서 굳힌 다음 테이프로 뜯어내는 건 물리적 제모제예요. 그래서 제모왁스는 물리적 제모제, 녹여내는 제모제는 화학적 제모제로 구분을 하셔야 된다. 자, 어린이용은 없다. 그죠? 어린이용. 어린이용은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쉽게 열 수 없도록 하는 안전성과 관련된 표시 규제 기준이고 어린이용이라는 표현은 화장품 유형에는 어린이용이 따로 없다. 그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다음 중 화장품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그룹은 해서 뭐 1번 영유아용, 2번 어린이용, 3번 목욕용, 4번 인체 세정용, 뭐 5번까지 있으니까 우리 시험은 5번은 만약에 기초 화장용 제품류 이렇게 있다면 이 5가지 중에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게 뭐예요? 어린이용. 어린이용은 유형이 없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그럼 영유아와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관리 방안 강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되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영유아용과 어린이도 어른들이 쓴 화장품처럼 동일하게 안전 규제를 받다가 2020년부터 이 영유아와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자, 그 규제가 강화된 내용 중에 첫 번째,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의 오존제와 색소, 오존제와 색소는 사용 금지 항목을 확대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용 금지를 확대했다는 얘기는 어른들이 쓰는 화장품에는 사용이 돼요. 이 보존제와 이 색소들이. 그러나 어린이용과 영유아용 제품류
화장품에는 이 보존제와 이 색소를 사용을 금지한다는 뜻이에요. 이 타이틀은. 자, 그러면 무엇이 보존제가 금지가 되며 어떤 색소가 금지가 되는지를 볼게요. 사용 금지 보존제는 살리실릭 애시드. 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바하예요. 그죠? 살리실릭 애시드는 우리 어른들, 일반 어른 성인용 화장품에는 살리실릭 애시드가 보존제로 쓰여요. 그러나 어린이가 쓸 수 있도록 표시된 그런 화장품에는 보존제로 살리실릭 애시드를 쓸 수 없다. 또 하나 쓸 수 없는 보존제가 아이오도프로피닐 부틸 카바메이트예요. IPBC라고 약자로 이야기도 하는 요 두 가지 살리실릭 애시드, 아이오도프로피닐 부틸 카바메이트 요거 두 가지는 어린이용의 보존제로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자, 그럼 색소도 있어요. 요거는 우리 어린이들 학교, 초등학교 앞에 있는 옛날에 이제 문구점 이런 데서 뭐 애들 장난용 립스틱 같은 거 팔았어요. 거기에 쓰였던 색소들이에요. 이 색소들 쓰지 마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타르색소, 적색 2호와 적색 102호.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타르색소는 석유에서 기인한 거죠. 타르색소, 적색 2호, 적색 102호, 적색 2호, 적색 102호, 그리고 살리실릭 애시드, 아요도 프로피닐, 부틸, 카바메이트. 요 네 가지는 2020년부터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원료들이에요. 두 가지는 보존제, 두 가지는 색소. 자,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아요도 프로비닐, 부틸, 카바메이트에 대한 여러 가지 용도를 여기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사용 후 씻어낸 제품에는 0.02까지,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1 프로테이지까지, 영유아용 및 어린이에는 사용 금지. 자, 단서 조항이 있긴 있어요. 아이도프로비닐 부틸카바메이트는 목욕용과 샴푸류에는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거 너무 헷갈리고 일단 아이도프로비닐 부틸카바메이트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용법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어린이 화장품의 강화된 관리 내용은 자, 보존제를 넣긴 넣었는데 만약에 이 제품이 온가족용 제품류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여기서 온가족용 제품류는 다시 해석을 하면 애기들도 쓸 수 있고 어린이도 쓸 수 있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온가족용이면 그러면 온가족용 바디 로션이라 하면 애기들도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제품에는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해당이 되고 보존제가 뭐가 들어가 있고 몇 프로가 들어있는지까지 표시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보통 페녹시에탄올을 1% 넣을 수 있죠. 보존제로. 근데 이제 만약에 어린이용 화장품이다 하면 페녹시에탄올을 넣는다 하면 그 페녹시에탄올이 몇 프로까지 들어있는지까지 표기하라. 자, 보존제 함량 표시 의무화 규정이에요. 또 2020년부터 시작이 되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영유아 및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안전성 자료를 작성을 하고 누가 책판업체가 책임 판매업체가 그리고 그 자료를 작성한 자료를 보관해야 되는 의무가 2020년부터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안전성 자료는 어떤 걸 작성을 해야 되나? 세계 어린이가 쓸 수 있는 온가족용 바디로션이라고 만약에 제품을 온가족용 바디로션을 만들었다 하면 이 제품에 대한 설명 자료, 안전성 자료 중에 구비해야 될 첫 번째 자료가 이 제품에 대한 설명 자료, 뭐 이런 거겠죠. 온가족용이 모두 목욕 후에 바를 수 있는 바디로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세 번째,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보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품의 효능 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이것들을 작성을 해서 제품을 출시를 하고 이제 팔면 돼요. 이런 안전성 자료를 작성해서 우리 회사 내에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으면 돼요. 뭐 이걸 식약처에 보고하고 이런 자료를 했다는 걸 알릴 필요는 없어요. 보고 의무는 없어요.
말 그대로 작성하고 보관만 하는 의무예요. 근데 작성하고 보관만 하다가 만약에 시중에서 식약처에서 수시 점검, 수시 수거 검사 같은 걸 하고 싶을 때 어린이용 화장품을 발견하게 됐고 이 화장품이 어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지 어떤 안전성에 관한 검증을 이 회사에서 책임 판매업체에서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공문이 날아올 수 있어요. 우리 회사에 귀사에 땡땡땡 온가족 용 바디 로션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즉시 식약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즉시하면 15일 정도 줘요. 그 기한 안에 가지고 있는 안전성 자료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돼요. 만약에 이 자료가 없이 그냥 제품을 출시했으면 제 시간 안에 제출도 못할 뿐더러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용, 영유아용에 대한 이런 관리 방안이 최근에 많이 강화가 됐다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13페이지 와서 영업자 준수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법에 의한 영업자는 화장품 제조업자, 공장을 돌려서 화장품 만들어내는 업자, 그리고 이 만들어낸 제품에 대한 책임을 져서 판매를 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그리고 새로운 유형인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이 화장품 관련 영업자는 세 가지 업자 유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화장품 제조업자는 어떤 의무사항이 있는가? 품질 관리 기준에 따른 책임 판매업자의 지도 감독과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자, 화장품 제조업자이면서 책임 판매업자인 업자는 자기가 착판업체이기도 하고 제조업자이기도 하죠.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화장품 공장들은 OEM, ODM 형태를 갖추고 책상만 가지고 있는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OEM을 받거나 ODM을 받거나 제품을 만들어줘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이때 화장품 업자들 중에 그 최고층은 책임 판매업자라고 있어요. 이 최고층은 뭐 어깨에 힘이 들어간 최고층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화장품에 대한 제품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지도 감독 시장 출하 후에 사후 관리까지 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진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자는 이 책임 판매업자의 어떤 지도나 감독에 따라야 돼요. 왜냐? 책임자가 책임 판매업자니까. 자, 품질 관리 기준에 따른 책임 판매업자의 지도 감독과 요청에 잘 따라야 한다. 이게 바로 제조업자의 첫 번째 준수사항이고요. 두 번째, 제조업자는 많은 서류를 구비해야 돼요. 자, 그 서류들 중에서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 자, 이런 서류들은 이 제품이 어떤 거다. 그리고 이 제품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제품을 제조할 때 몇월 며칠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었다. 그게 기록서고요. 그리고 이 시험검사를 했을 때 그 시험검사 결과가 어떤가 이게 품질관리기록서인데 이 네 가지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당연히 제조소와 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되겠죠.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았을 때 제조업자가 받는 행정명령이 개수명령이에요. 개수명령. 다른 거는 다 시정명령인데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아서 시설과 기구에 내려지는 행정명령, 깨끗하게 하라 라고 내려지는 행정명령은 개수명령이라는 명령을 따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는 따로 기억을 해주세요. 개수명령.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책임 판매업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근데 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 개발하는 그런 생산 방식 이런 경우 품질 안전 관리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계약에 따라 제조업자와 책임 판매업자 계약에 따라서 제조업자가 영업 비밀로 하고 싶은 그들만의 레시피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제조업자가 책임 판매업자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예외 규정으로 여기에 있는 당부장 표시의 이 내용입니다. 자, 당연히 연구개발을 하는 제조업자가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영업 비밀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보호해 주는 거죠. 제조업자에게.
그 다음 5. 원료 및 자재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필요한 시험 검사 또는 검정.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 검사, 검정은 품질 검사. 그러니까 시장 출하를 위한 품질 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 출하를 위해서 품질 검사를 하는 거는 책판업자의 책임이고, 그 제조를 하는 중간중간에 이 원료가 들어왔는데 이 원료가 미생물 기준에 맞나? 시험 검사 한번 해보는 거. 그리고 제품이 반제품, 벌크 제품, 완제품이 만들어질 때까지 중간중간 과정에 제품의 성상이 제대로 되고 있나? 그런 걸 검사하는 걸 중간 검사들이라고 하죠. 그 검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요거는 시장 출하를 위한 품질 검사는 아니지만 제조업자가 중간중간에 검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리고 제조 또는 품질 검사를 위탁했을 경우 아무리 제조업자라도 모든 제조 라인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OEM 업체인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일부 포장 라인은 직접 하지 못하고 위수탁 계약해서 그 포장만 전문적으로 하는 다른 제조 공장에 위탁을 해요. 위수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조 과정에서 위수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우리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시험실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험기관,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기관에 품질 검사를 의뢰할 수 있죠. 그때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수탁 계약을 해야 돼요. 그렇게 제조 또는 품질 검사의 경우 위수탁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맡겼을 경우에는 그걸 맡아서 하고 있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해주세요. 던져놓고 끝 아니라고요. 자, 여기서 TUB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제조업자가 이 4가지 기준서, 서류 두 번째 줄 있죠. 두 번째 줄 이걸 기록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2가지는 책임 판매업자에 제공해야 되는 서류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제품 표준서와 품질관리기록서 보여요. 제품 표준서와 품질관리기록서. 요거는 책임 판매업자에게 제공해야 되는 서류다. 시험의 유형은 여러 가지로 응용되어서 나올 수 있겠죠. 자, 2번째,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보겠습니다. 모든 걸 책임져야 돼요. 일단 책임 판매업자는. 자, 첫 번째, 품질관리 기준 및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라. 자, 포괄적인 내용이고요. 자, 제조업자한테 받아 무엇을? 제품 표준서와 품질관리 기록서. 자, 이걸 받았으면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째, 제조 번호별로 품질 검사를 실시한 후에 유통을 시켜야 한다. 모든 제조 번호별로 품질 검사를 해야 한다. 품질 검사 항목은 자율입니다. 자율. 자, 수입 제품의 같은 경우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해야 되고요. 이건 화장품법 아니에요. 그죠? 수출입 관리국에 하는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해야 되고 수입 화장품의 경우 수입 관리 기록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된다. 자,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하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 생산 실적 같은 거 있죠. 생산 실적 보고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수입만 해. 이 회사가 수입만 해서 수입할 때마다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했다 하면 따로 실적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화장품법에 있습니다. 자, 5번째 보시면 새로운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관한 자료, 그리고 부작용 사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이 보고 의무는 1년에 2번, 1월에서 6월까지 알게 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자료, 그리고 부작용 사례 같은 것들은 상반기 안전성 보고로 식약처에 7월 달에 해야 되고요. 7월에서 12월까지의 각종 알게 된 자료, 부작용 사례 등은 그 다음에 1월 전년도 하반기 안전성 보고를 해야 된다. 안전성 보고는 1년에 2번 한다. 그런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책판업자는 의무사항들이 쭉쭉쭉 있는데 여기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만큼 책판 업체는 뭐 그런 거죠.
체계 판매 관리자 교육, 정기 교육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시험 단골,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과산화합, 효소, 요 5가지 성분은 일단 그 제품에 0.5% 이상 함유되었을 때 이런 5가지 종류의 애들은 변화가 쉬운 애들이 변화가 쉽다. 사람도 이렇게 지긋하면 좋은데 그죠? 지긋하지 못하고 변화무쌍한 사람들도 있듯이 요 성분들 비타민 관련 성분들 A, 비타민 A 하면 레티놀 계열이죠. 레티놀 계열은 주름 개선에 영향을 주는 비타민 제품이라고 했고, 비타민 C, 비타민 C, 아스코빅 애시드인데 미백에 관련된 제품들. 또 비타민 E, 토코페롤이다, 그죠? 토코페롤. 그리고 과산화합물, 효소. 얘들은 변화가 쉽기 때문에 이런 성분들을 0.5% 이상 함유했을 때는 변화가 됐나 안 됐나 시험자료, 안정성 시험자료. 앞서 얘기한 어린이용 안전성과 다른 성질이죠. 안정성. 화장품의 품질 특성 중에서 안전성, 안정성, 사용성, 유효성이 있는데 그 중에 안정성은 뭔가 이런 물질들이 변하지가 않고 제형이 깨지지 않고 변취가 일어나지 않고 변색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안정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안정성이 얼마나 흐트러졌느냐를 검사하는 안정성 시험 자료를 언제까지 보존해야 된다? 사용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까지는 보관해야 된다. 1년간. 그죠? 사용기한이 끝나도 1년간은 더 보관해야 된다. 그죠? 시험 자료를 더 보관해야 된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용기 포장 사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자, 여기 비타민 A, C, E 과산화합물 효소 성분을 법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나와 있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체 준수사항 중에 제11호에 나와 있어요. 제11호. 그 법을 그대로 끌고 온 거예요. 자,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분을 0.5% 이상 함유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안정성 시험 자료를 최종 제조된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되는 날부터 1년간은 더 보존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게 목, 레티놀, 비타민 A 및 그 유도체, 목, 아스코빅 애시드, 비타민 C 및 그 유도체, 다목, 토코페롤, 라목, 과산화합물, 마목, 효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A와 비타민 C는 원래 불안정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화장품에 쓰이는 원료로 그 유도체들을 많이 써요. 그죠? 유도체. 특히 레티놀은 그 자체로서 화장품 원료로 쓰이는데 나목의 아스코빅 애시드는 비타민 C죠. 너무 불안정해서 아스코빅 애시드 자체는 미백 성분으로 인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아스코빅 애시드에 대한 그 유도체들, 아스코빅 애시드를 조금 더 안정화하기 위해서 꼬리를 많이 붙인 그런 사슬들을 많이 붙인 유도체들은 지금 화장품 미백, 기능성 미백 원료 성분으로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도체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가와 나, 목은 유도체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의 준수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전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첫 번째,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 시설과 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할 것. 자, 당연한 이야기다, 그죠? 두 번째, 혼합 및 소분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자, 가목 보시면
혼합 소분 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그 원료에 대한 품질 성적서를 확인할 것. 이 품질 성적서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원료를 구입했을 때는 원료 제공업자에게, 또 내용물을 제공받았을 때는 그 내용물을 제공한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받아두는 서류를 얘기해요. 품질 성적서. 품질 성적서를 확인하고 제조 업무에, 조제 업무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혼합 소분 전에 손을 소독하거나 세정할 것. 다만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손을 항상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죠. 자, 혼합 소분 전에 혼합 소분된 제품을 담을 포장 용기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라. 이게 관능 평가죠. 보통 이런 용기를 사게 되면 공장에서 소독되어서 나온다 하더라도 우린 사용 전에 에탄올로 소독 처리를 하거나 하는데 간혹 찌꺼기 같은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찌꺼기가 있는 상태에서 소독 처리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내용물 담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확인하라. 요관 검사를 항상 하라. 그것뿐이겠습니까? 그죠? 사용할 어떤 모든 기구와 도구들도 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부유균과 낙하균은 우리 공간에 어디든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 라목을 보시면 사용되는 장비와 기구 등은 사용 전에 그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앞에 포장 용기와 같은 내용이죠. 사용 후에는 오염이 없도록 세척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자, 오염이 없도록 세척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건조할 것을 권장하고 있죠. 건조. 우리 CGMP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척 후에 분리할 수 있는 밸브와 배관은 다 분리를 해서 띄워놓지 말라는 거예요. 물기가 바짝 안 마르니까. 다 해체를 해서 완전 건조한 상태로 보관을 하고, 이렇게 보관하는 세척의 유효기간을 자체적으로 설정을 해서, 세척을 했다고 해서 1년, 2년 둬도 2년 뒤에 새로 꺼냈을 때 세척 없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척을 했으면 적어도 한 달 안에는 재세척을 하든지, 한 달 안에 사용을 할 땐 다시 세척을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자체 유효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자체 회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건조 상태로 보관하는 걸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해서 고객에게 드렸다면 서류를 또 보관해야 돼요. 서류. 자, 판매 내역서, 그리고 원료와 내용물의 사용 내역 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관리해야 된다. 그 판매 내역서에 기재가 되어야 할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식별번호예요. 식별번호. 자, 우리 화장품의 공장에서 제조를 했으면 제조번호라고 하죠. 근데 맞춤 화장품은 제조라는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식별번호라고 표기를 한다. 맞춤 화장품은 식별번호라고 한다. 제조가 아닌 조제의 범위이기 때문에 공장 생산 화장품은 제조번호라고 표현을 한다.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자, 판매 내역서에 어떤 제품을 팔았고, 그죠? 그 제품의 식별번호는 무엇이며, 이 제품의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이다. 자,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기하는 건 화장품과 똑같은데, 일반 화장품은 개봉 후 사용기간을 작성을 해 놓을 때, 일반 화장품은 제조 연월일을 병행 표기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맞춤 화장품은 제조라는 말도 안 쓰기 때문에 혼합 소분일을 병기해서 같이 기재를 하라. 보시면 판매일자 및 판매량. 첫 번째가 혼합 소분에 사용된 내용물 및 원료의 내용 및 특성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것. 그리고 두 번째, 맞춤 화장품 사용 시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설명할 것. 세 번째, 그 밑에 마지막으로 맞춤형 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 발생 사례에 대해 지체 없이 보고할 것.
앞서 정기보고는 1월과 7월에 한다고 했는데 하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될 사항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그 부작용 발생 사례는 지체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기보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제때 바로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있어요. 그게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의 의무사항이기도 하고 사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 화장품 기재사항으로 넘어가요. 자, 화장품은 1차 포장 내지는 2차 포장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들이 법적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내용물과 닿는 1차 포장에 필수적으로 기재가 돼야 되는 4가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내용물과 닿는 1차 포장 같은 경우는 화장품을 사용을 다 할 때까지 계속 그 포장에 되어 있는 표시 기재사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그래서 특히 1차 포장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것들을 나열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화장품의 명칭,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영업자의 상호. 자, 이 영업자 상호는 제조업자, 내지는 책임 판매업자, 아니면 제조업자 없이 책임 판매업자, 아니면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까지 영업자들은 상호, 어떤 계약에 의해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책판업체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저 책판업체는 자, 그런 상호, 영업자 상호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조 번호. 그 영업자가 제조를 한 로트 번호죠. 로트 번호를 기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소비자가 알 수 있게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여기 있죠. 공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개봉 후 사용기간은 반드시 제조 연월일과 병행 표기, 그리고 맞춤 화장품 판매장이라면 혼합 소분일과 병행 표기를 해야 한다. 자, 상호와 제조 번호가 있다는 건 만약에 이 화장품이 유해 사례가 발생을 해서 회수 조치가 되어야 할 때 이 상호와 제조 번호를 보고 회수 조치를 하라. 그 뜻으로 상호와 제조 번호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화장품 용기 중에서 소용량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소용량은 일단 10ml, 10g 이하예요. 10ml, 10g 이하. 저 뒤쪽에 가면 50mg, 50ml, 50g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이 소용량 10ml 이하 또는 10g 이하 짜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소용량으로는 견본품이나 비매품 같은 것들 있죠. 자, 요런 제품들은 표기를 요 5가지를 하는 거예요. 5가지. 너무 면적이 작으니까 하게는 할 수 없고, 적어도 이 화장품이 뭐다, 명칭, 그리고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자, 1차 포장과 다른 건 이 소용량은 영업자 상호뿐만이 아니라 주소까지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주소까지. 그리고 제조번호, 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1차 포장하고 같죠? 이 4가지. 주소 빼고는 다 같죠? 근데 여기에 가격이 추가가 된다. 가격이 추가되는 이유는 이 가격을 대체하는 단어인 견본품이나 비매품이라는 표기를 해야 된다. 자, 비매품으로 표기를 했는데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상거래 위반, 아니 화장품법 위반,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용량. 어떤 게 있을까? 그냥 견본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10ml나 10g 이하짜리면서, 그리고 또 견본품이거나 비매품인 것들은 화장품 명칭, 영업자 상호, 주소, 제조번호, 사용기한, 그리고 가격 5가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그 외에 1차에 기재되든, 자, 포장용기 1차에 기재되든, 2차 포장용기에 기재되든, 기재 표시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들을 쭉 나열합니다. 밑에는. 그러면 이 밑에 쭉 나열된 것 중에 4가지는 반드시 1차 포장에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내려가서 쭉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 상호 및 주소,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그리고 가격.
그리고 두 번째 전성분. 자,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가 가능하다. 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 중에서 제외가 가능하다라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화장 비누를 만들 때 우리는 가성소다를 넣어서 그 비누화 과정을 일으켜서 최종 산물이 비누가 되는데, 이 비누에 전성분을 적을 때 여러분들은 화장 비누 전성분에 가성소다가 적혀 있는 걸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꼭 굳이 그걸 적을 필요가 없는데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성소다라는 원료는 비누화 과정을 거치면서 본래의 성질을 잃어요. 비노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가성소다가 남지 않아요. 단, 가성소다가 강알칼리이기 때문에 유리되는 알칼리 성분으로 좀 남아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유리알칼리지 가성소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는 화장비누 전성분에 굳이 가성소다를 기재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통리령에서 사라지고 없는 성분들은 기재를 안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외가 가능한, 사용은 했지만 전성분에 기재가 가능한 그런 항목들이 있더라 정도 이해하시고, 전성분 중요하죠. 우리나라 소비자들 전성분에 예민합니다. 그죠? 그 다음 내용물의 용량이나 중량. 내용물의 용량이나 중량은 기재 표시를 한 용량의 97%는 반드시 채워야 된다. 적어도예요. 적어도 97%는 있어야 된다. 100g짜리 크림을 샀어요. 그러면 이 크림에 내용물에 중량을 달았을 때 적어도 97g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적게 넣으면 용량 위반이죠. 100g짜리로 표시해 놓고 50g만 넣어서 팔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97%까지는 최소 맞춰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험은 이런 케이스로 나왔었어요. 자, 용량 시험을 해요. 그러면 이제 식약처에서 수거 검사를 하잖아요. 무작위로 똑같은 제품 3개를 추출해요. 3개를 추출해서 3개의 각 중량을 달아요. 그래서 이 중량이 표시되어 있는 100g에 97%가 다 넘는지를 평균 내서 확인을 해요. 그래서 평균을 냈더니 뭐 100이 나왔다. 그럼 정확한 거고, 그죠? 근데 이제 약간의 수분 증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99, 98까지는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97% 이상은 돼야 되니까. 그런데 3개를 만약에 평균을 냈는데 한 개가 터무니없이 적어. 그래 90g이야. 그럼 3개의 평균이 95밖에 안 나왔어. 그럼 이거는 중량 미달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행정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게 관로 해가지고 이제 숫자를 넣는 시험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수거 검사를 할 때 세 개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평균을 낸다. 근데 중량이 미달이 된다면 나머지 6개를 더 추가한다. 그러면 전체 몇 개? 9개, 9개. 9개의 평균이 97%를 넘지 않으면 그때 드디어 행정처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3개, 3개로 통과되면 끝. 3개로 통과 못 되면 6개를 추가. 그럼 총 9개에 대한 평균을 낸다. 그게 내용물 용량과 중량을 검사하는 그런 방법이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 기능성 해당할 때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글자를 써야 되고, 자, 사용 시 주의사항 반드시 적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팩을 하나, 우리 그 뷰티 엑스포 했죠. 우리 학교도 뷰티 엑스포에 갔었어요. 그죠? 그 뷰티 엑스포에서 나눠주는 이렇게 마스크팩이 있었어요. 어떤 대학과 뭐 연합해서 만들었다는 마스크팩을 이제 무상으로 주던데, 그 뒤에 표시사항을 보니까 잘못됐더라고요. 마스크팩 같은 경우 팩 제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에 반드시 기재돼야 할 문구가 있어요. 눈 주위를 피하여 사용할 것이에요. 근데 그 마스크팩에는 그 주의사항이 없었어. 그냥 화장품을 사게 되면 공통으로 들어있는 공통 주의사항밖에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공통 주의사항 밑에 팩이면 눈 주위를 피하여 사용할 것까지 표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화장품법을 지킨 표기 방법이에요. 근데 심지어 그 대학과 연합해서 만든 그 팩이 뷰티 엑스포에서 이렇게 많은
관람객한테 무상으로 나눠준 팩의 표시사항이 잘못되어 있는 걸 이번 뷰티 엑스퍼트 발견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을 하시면서 그런 사소한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이미지 추락을 하시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그게 법을 잘 모를 때 일어나는 오류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표시 기재사항을 보고 있는데 총리령에서 정하는 여러 가지 것들의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요 앞에 요 부분, 명칭, 전성분, 내용물 용량, 기능성 화장품 글자, 사용시 주의사항, 이런 것들은 이제 화장품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기타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총리령, 화장품법 시행 규칙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라 라고 되어 있고, 그 설명 자료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총리령을 보면 나오는 표시 기재 사항들이 바코드를 하도록 되어 있다. 바코드를 찍으면 우리가 이게 어떤 회사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회사 어떤 제품이다가 나오는 게 바코드예요. 그래서 이 바코드가 있어야 되고, 근데 맞춤 화장품 제외예요. 바코드가 없어도 되는 화장품 두 가지가 있는데, 맞춤형 화장품과 비매품, 견본품이죠. 그거는 바코드가 없어도 돼요. 그 다음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두 번째, 기능성에 대한 효능 효과 및 그 용법 용량. 자, 세 번째, 제품명이 성분명일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 자, 제품명을 성분명으로 썼어. 바세린. 자, 우리 바세린이라는 건 석유계에서 추출한 어떤 원료 이름이에요. 원료 이름. 바세린, 파라핀 이런 것들 다 원료 이름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제품 중에 바세린이 있죠. 그죠? 그 성분명을 그대로 쓴 거예요. 제품명으로. 그럴 때 그 성분명과 함량을 그 바세린이라고 적혀 있는 화장품 용기에 들어있는 바세린. 근데 이름도 바세린이야. 화장품 이름도, 화장품 명칭도. 그럴 때 이 내용물 중에 바세린이 몇 프로 함유되어 있다. 왜냐면 성분명을 제품명으로 썼기 때문에 그 성분명과 성분이 어느 프로테지까지 들어가 있는지 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세린이 99%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도 마찬가지 함량을 표기해야 돼요. 자, 인체 세포와 인체 조직은 자체는 쓸 수 없다고 했고, 이 인체 세포와 조직들을 배양한 배양액을 보통 우리 줄기세포라고 얘기하는 이 배양액을 원료에 넣어서 이제 건세포하죠. 그러면 만약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을 화장품 전성분에 사용했다면 그 함량을 기재하라. 그 내용이고요. 천연 또는 유기농도 함량을 기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표시 기재사항에 함량을 표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 그죠? 자, 영유아용이면 보존제 함량도 표기하라 했죠, 아까 전에. 자,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도 함량. 제품명이 성분명일 경우에 그 성분명과 함량. 천연 또는 유기농의 함량들입니다. 함량. 자, 수입 화장품의 경우 수입 화장품의 제조국 명칭과 그 제조회사 그리고 그 소재지 그리고 탈모, 여드름성, 피부장벽, 튼살, 자, 기능성 중에서 탈모와 여드름성과 피부장벽과 튼살 같은 경우는 기능성 화장품일 때 그 밑에 기능성이라는 표시 밑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고 표시를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탈모도 그렇고 여드름성도 그렇고 자, 아토피성인 피부장벽도 그렇고 튼살도 그렇고 그냥 화장품만 발라서 이게 다 나을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런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기를 화장품에는 하라. 그죠? 기능성이 추가될 때 의사계약사계의 주장, 의사계와 약사계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반영이 된 규정 부분입니다. 질병의 치료 및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닌 그래서 증세가 심하면 병원을 가라. 이런 뉘앙스를 화장품 표시 기재사항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끔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용 및 어린이용 제품인 경우에는 보존제의 함량까지도 적어라. 몇 번 말씀드렸다, 그죠?
자, 아까 50ml 미만 화장품에 대한 용량에 대한 교재가 따로 있다고 했는데 그게 여기 팁에서 말하는 이 부분이에요. 팁에서 아까 10ml 이하는 어떠한 것들을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었죠. 자, 화장품 명칭, 그리고 영업자 상호 및 주소, 그리고 화장품 제조 번호, 그리고 사용기한, 그리고 가격. 그 5가지였죠. 근데 그 10ml를 초과해. 그리고 50ml 미만이야. 그런 화장품에는 만약에 요 밑에 이런 성분들이 소량이 포함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전 성분을 다 적지는 못해도 요 4가지 성분은 반드시 적어야 한다. 이게 50ml 미만 소용량 화장품의 필수 기재 사항이에요. 소량으로 들어있더라도 필수로 기재해야 되는 성분들. 자, 다는 못 적어. 50ml도 용량이 작잖아요. 그러면 전 성분을 다 적지는 못하더라도 만약에 타르 색소가 들어있다 하면 그 타르 색소, 그리고 금박, 앙주라는 화장품에 보면 금박이 막 박혀있는 그런 화장품이 있어요. 금박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 그리고 인산염의 종류, 인산염, 샴푸 린스에 들어있죠. 인산염의 종류, 그리고 과일산, 과일산, 아하 성분 중에 과일산, 타르 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들어있는 인산염, 그리고 과일산은 아무리 소형량 화장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필수로 기재돼야 되는 성분이다.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 효능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그리고 보존제 같은 배합 한도 고시 원료들,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야 된다. 자, 다음 안전용기 포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만으로 된 이제 만은 다 무시하시고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5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5세 미만 어린이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용기를 만들어야 되는 안전용기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품목. 첫 번째,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자, 나목,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 포장당 탄화수소류를 10% 이상 함유하고 운동 점도가 어느 정도 이하인 비에멀전 타입의 액체 상태의 제품. 자, 찰랑찰랑한 액체 상태. 그죠? 근데 그게 탄화수소류 성분이고 탄화수소류가 10% 이상 있어. 그러면 애들이 혹시나 음료수처럼 착각하고 먹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유화가 굉장히 많은 유화 제품은 여기 해당이 안 돼요. 크림이나 로션 같은 제품들은 안전용기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스킨, 그죠? 스킨유 찰랑찰랑인 거. 찰랑찰랑인다는 건 운동 점도가 어느 기준 이하라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비에멀전 타입이에요. 에멀전은 꾸덕꾸덕, 그죠? 로션이나 크림 생각하면 되니까 에멀전은 로션이나 크림을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크림이나 로션이 아닌 비에멀전 타입의 액체, 찰랑이는 것들은 그것들이 탄화수소류를 10% 이상 함유했을 때, 탄화수소류는 어차피 석유에서 기인하는 것들이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안전용기를 사용해라. 개별 포장당 메틸살리실레이트를 5% 이상 함유하는 이것도 액체죠. 찰랑이어야 됩니다. 메틸살리실레이트 기억하셔야 되고요. 시험에 가끔 나왔던 거. 자, 메틸살리실레이트는 5%, 탄화수소류는 10%. 그 다음, 이런 제품들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이 또 따로 있긴 해요. 그게 바로 일회용 제품. 이건 일회용 제품. 사실, 뭐,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많이 못 먹죠. 별로 유해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분무용기, 칙칙칙. 압축 분무용기, 칙. 이런 거 아무리 나와도 이게 먹어도 별 액체를 들이마시는 것만큼 영향력은 없죠. 나쁜 영향력은. 그래서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은 일회용 제품, 분무용기 또는 압축 분무용기 제품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가 쉽게 열어서 쉽게 마셔버릴 수 있는 액체 상태의 제품을 함유한 제품 중에 안전용기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자, 대표자 결격 사유 볼게요. 아무리 내가 화장품 제조 공장을 하고 싶어도 내가 만약에 정신질환자이거나 마약류 중독자이면 제조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조업자라는 건 제품을 직접 만드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책임 판매업자 대표는 정신질환자도 가능하고 마약류 중독자도 가능해요. 근데 직접 만드는 제조업자, 그리고 직접 만드는 사람 또 누가 한 명 더 있어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 맞춤형 화장품은 판매업자가 아니고 맞춤형 화장품 제조업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예요. 조제 관리사와 제조업자 대표는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의사가 뭐 인정하면 제외한다고 정신질환자 되어 있지만 일단 정신질환자가 화장품을 잘못 원료를 섞어버리면 어떡해요? 온 국민이 다 난리가 나잖죠. 글 쓴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은 제조업자 대표자를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피성년 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할 수 없고, 자, 화장품법이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아직 판결 전, 근데 내일이나 당장 판결이 나면 선고를 받아버릴지도 모르는 상태, 그죠? 그런 상태에 있는 자를 다 아직 대표자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년 지나지 아니한 자, 뭐든 등록 취소가 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1년은 적어도 지나야 자격을 준다는 뜻입니다. 자, 책임 판매업자와 맞춤형 판매업자는 지금 언급한 가나, 다라, 마 결격 사유 중에서 다와 라와 마만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 정신질환자, 다 마약 중독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모두 재판업체를 할 수 있다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조업자, 공장 대표자, 그리고 있죠.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에는 정신질환자가 해당이 된다. 자, 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 보시면 첫 번째 정신질환자,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 제정신이 아니라서 후견인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마약류 중독자, 또 화장품법이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금고 위에 징역 뭐 이런 거 있겠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했고 진행 중이고 아직 집행 기간 중이고 또는 그 집행이 지금 재판하고 있어. 아직 판정이 안 났어. 그걸 기다리고 있는 자.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아까 제조업자나 책임 판매업자는 영업소가 폐쇄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었죠. 1년 동안만 참고 있다가 1년 뒤에 하면 되죠. 근데 조제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나 기다려야 돼요. 3년. 그 연도가 좀 다르다. 그걸 따로 기억하셔야 되겠죠. 어? 그리고 영업의 금지 조항 쭉 뭐 나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해당이 되면 영업의 금지 조항이고 판매도 쭉 이런 것들이 적발이 되면 판매가 금지된다는 건데 영업을 금지한다는 건 업 자체가 못하는 거예요. 업 자체. 판매가 금지된다는 건 해당 물품의 판매가 금지된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뜻입니다. 자, 영업의 금지 조항 첫 번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 화장품.
변폐된 화장품,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여러분, 병원 미생물 세 가지 기억하시나요? 병원 미생물 세 가지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화장품법에 미생물은 아까 그람당 혹은 밀리그램당 1000마리 이상 번식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단 한 마리도 번식할 수 없는 병원성 미생물 종류 세 가지는 화장품법에서 중요한 병원 미생물이고 그게 바로 녹농균, 내장균, 황색 포도상 구균입니다. 이것들은 절대 한 마리도 화장품 내용물에 나타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번째, 이물이 혼합되었거나 부착된 것. 그만큼 유관검사 중요합니다. 그죠? 깨끗하게 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 중요해요. 자, 사용금지 원료를 사용했거나 사용 제한 원료의 한도가 추가되었다.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화장품. 코뿔 속 뿔 또는 호랑이뼈와 그 추출물을 사용한 화장품.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제조된 것. 자, 용기나 포장이 불량해서 해당 화장품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기한 또는 사용 후 사용 기간을 위조 변조한 화장품. 이런 행위들을 했을 때 영업의 금지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 판매가 금지되는 조항을 따로 한번 볼까요?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미등록자가 자기가 수입해서 화장품을 가져와서 또는 제조는 할 수 없을 거고 가져와서 유통 판매했을 때 그 제품 판매 금지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아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맞춤 화장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들이 있겠다, 그죠? 유사한 화장품. 그리고 이제 고객의 피부에 맞춰준다고 이제 만들어서 즉석에서 주고 하는 행위들 전부 법적으로는 옳지 않다. 그렇게 하려면 맞춤 화장품 판매업 등록을 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내용물은 그 맞춤 화장품 판매자에서 직접 원료를 섞어서 어떤 유화를 일으켜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책판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내용물만 써야 한다. 자, 세 번째, 맞춤형 화장품 조세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가 금지됩니다. 네 번째, 화장품 기재 사항을 위반했거나 가격 표시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자, 가격 표시는 최종 판매자가 하는데요. 책임 판매업자가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책임 판매업자가 도소매사에게 유통을 하죠. 그러면 그 도소매사에서 가격을 책정한다. 그 가격의 책정 의무자는 최종 판매자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가격 표시를 미행했을 때, 기재 표시사항의 주의사항을 위반했을 때, 우리 앞 시간에 얘기했던 기재 표시사항들 쭉 있었죠. 그 주의사항을 위반했다. 예를 들면 바코드가 없다. 그죠? 그리고 1차 포장 용기에 필수 기재되어야 할 4가지 성분이 없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던 팩 같은 경우 기재 표시사항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죠. 눈주위를 피하여 사용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이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제5항을 보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기재 표시된 화장품 안 된다. 자, 견본품과 비매품 화장품을 판매했을 경우에 판매 금지 조항입니다. 그죠?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대상이다. 7번. 포장 및 기재 표시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 변조한 화장품. 그런데 포장이나 기재 표시사항을 훼손한 경우 중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앞에 7번 영업의 금지조항, 판매의 금지조항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에 어느 게 영업의 금지 조항이고 어느 게 판매 금지 조항인지 구분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어떤 구분할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좀 나열돼 있어요. 시험 공부를 위해서는 그냥 이해하시고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위해 화장품이 나왔어요. 위해 화장품. 자, 우리나라의 위해 화장품은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 나, 다 등급. 제일 위험한 화장품은 가 등급이에요. 자, 제일 위험한 화장품.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이에요. 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서 화장품을 만들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위해성 평가를 거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을 해놨는데 그 위해성 평가를 무시하고 그 원료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회수 조치가 됩니다. 그것도 가 등급에 준하는 즉시 빨리 당장 회수해야 되는 등급인 가 등급에 해당이 돼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그리고 두 번째, 사용 제한의 원료. 사용은 해도 돼. 보존제다, 그죠? 보존제 페녹시에탄올 사용을 해도 돼. 근데 원료 함량을 1%라고 정해놨어요. 1%를 훨씬 초과해서 보존제를 쓴다.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페녹시에탄올이 10%가 들어있더라. 그럴 때 가 등급에 해당하는 배수조치 화장품이 됩니다. 가 등급은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원료에 대한 거예요. 사용 금지 원료, 사용 제한 원료에 대한 거예요. 자, 나 등급 넘어가면 중간 등급인데 이 등급은 내용물에 대한 위반이에요. 내용물에 대한 위반. 자,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화장품은 나 등급에 해당이 돼요. 자, 내용량 기준. 그런데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은 내용물에 대한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내용물에 대한 거. 화장품 내용물이 원래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납 같은 게 나오면 안 되는데 원료 자체의 자연 성분인 원료 자체에서 납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 원료 자체가 일부러 납을 넣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이 납 성분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화장품 내용물 속에 나와 있을 수 있다. 프탈레이트를 쓰는 플라스틱류, 가소제를 써서 모양을 내는데 이 가소제라는 게 몰캉몰캉하게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장점도 있지만 이 가소제 성분이 그 사용기한 동안 플라스틱 안에 잠재해 있다가 사용기한이 될 때쯤 이제 오래됐다 그죠? 한 2년, 3년 됐으면 스물스물 기어나와서 우리 내용물과 섞여져 있어. 그런 것들을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위반이라고 했고 설사 나오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적으로 제거할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면 나오더라도 일단은 봐줘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놨어요. 납 같은 경우에 일반 화장품에서는 20ppm 이상 나오면 안 돼요. 20ppm. 그리고 만약에 그 황토를 분말성 향토를 사용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50ppm까지 나와도 돼요. 왜냐하면은 황토 자체에 그 성분이 납성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연 성분이 납이에요. 황토 그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점토 같은 것들이죠. 흙 같은 것들 납이 많이 들어있는 원래 천연 광물질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점토 같은 데서는 이제 납이 50ppm까지 나와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법에서는 인정을 해주고는 있어요. 인정을. 자, 가 등급이 원료였던 거에 비하면 나 등급은 그렇게 내용물에 대한 것들의 위반이다. 자, 나 등급은 안전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외우기가 쉬워요. 자, 첫 번째도 내용물인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이 위반됐을 때 나 등급이라고 했죠. 두 번째도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안전용기 기준 위반이라고 했고 마지막 세 번째도 최근 개정 사항인데 애기들이 이게 먹는 건 줄 알고 잘못 섭취를 해버리는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들 형태나 냄새나 색깔
크기, 이런 것들이 식품이나 과일의 모양을 모방했어. 그러면 이제 애들이 헷갈릴 수가 있죠. 바나나 향이 나는 로션 같은 것들을 보고 애들이 로션이라고 먹어버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식품의 형태나 냄새나 빛깔 같은 거를 포장이나 내용물에 흉내를 내지 못하도록 최근에 개정이 깡깡됐어요. 그래서 과일 모양의 용기, 과일 향 이런 것들을 화장품에는 쓰면 안 돼요. 일단 안전과 연관돼 있죠. 예, 안전과 연관돼 있는 나 등급의 그 어떤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 등급은 첫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위반, 두 번째 안전용기 포장 위반, 세 번째 식품의 모양이나 형태, 색을 모방한 화장품. 자, 그래서 나 등급은 그렇게 안전과 관련이 있어서 정리가 되는데, 자, 다시 단서 조항을 한번 보면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중에서 이제 내용량이 있었어요. 97% 이상. 그거는 안전관리 기준 중에 내용량 기준이었는데 이 내용량 기준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나 등급은 아니다. 나 등급은 여러 가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두고 있는데 거기 해당이 안 되는 게 기능성 아니요 내용량 기준이 위반됐다거나 기능성 원료 함량이 기준 위반된 것들은 다 등급으로 관리하지 않고 조금 더 완화해줬어요. 그래서 다 등급으로 넘어갑니다. 이 친구들은 내용량과 기능성 원료 함량 기준 위반은 다 등급으로 넘어가요. 기능성 원료 함량은 다 등급으로 넘어가고 내용량 기준 위반은 다에도 해당이 안 되고 빠져요. 그러니까 내용량 기준 위반 화장품은 내용량을 기준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회수 조치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잠깐 헷갈릴 수 있게 말씀드려버렸는데, 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다 나 등급이에요. 근데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중에서 내용량 기준, 97% 이상 돼야 되는 내용량 기준은 위해 화장품 회수 조항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기능성 원료 함량 기준 위반은 원래 나 등급이에요. 왜냐하면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능성 원료 함량이 기준 위반됐다고 해서 이렇게 회수 조치를 막 급하게 해야 할 만큼 위해 화장품이냐를 따져보면 꼭 그렇진 않다. 유해한 성분이 아니니까 기능성은 그죠? 그래서 기능성 같은 경우는 다 등급으로 떨어져요. 다 등급으로. 가장 완화가 된 다등급으로 떨어집니다. 다등급을 보면 변폐됐거나 병원 이생물이 오염이 됐거나 이물이 혼입됐거나 기능성 원료 함량 기준 위반됐거나 또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위조되었거나 미등록, 미신고, 또 조제관리사를 채용하지 않고 뭘 만들었거나 기재사항, 가격 표시 위반, 의약품 오인 표시, 포장 및 기재 표시사항 훼손 등은 다 다등급이다. 이 팁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내용량 계산할 때 1차 3개 함량 가지고 온다. 근데 이게 초과되면 2차로 6개를 더 추가로 가져온다. 그래서 정밀 분석을 하는 거죠. 총 6개, 9개를 가지고 화장 비누의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아니라 건조 중량으로 시험을 합니다. 자, 회수 기간과 공표하는 방법이 달라요. 회수하는 기간은 가등급인 경우에는 아주 빨리 회수를 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회수 시작일로부터 15일 안에 해야 되고요. 나와 다등급은 한 달 줘요. 나와 다등급 한 달 안에 회수 조치를 해라. 회수 조치 안 해도 되는 게 뭐다? 내용량 기준 위반이었어요. 내용량 기준 위반. 자, 공표는 이제 온 사용자들이 알 수 있게끔 신문, 인터넷 매체, 식약처 홈페이지,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알리는 걸 공표라고 해요. 자, 이때는 가와 나 등급이 같이 묶여요. 가와 나 등급이 같이 묶여서 전국을 상대로 하는 일간신문 중에 한 군데 또는 영업자 홈페이지,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야 하고 다등급인 경우는
영업자 홈페이지와 식약처 홈페이지만 게재를 하면 된다. 이것이 이제 공표에 대한 기준입니다. 공표. 그렇게 가나 다 등급은 회수 기간으로는 가 등급 혼자 15일, 다 등급과 다 등급은 30일 이내. 공표는 이렇게 알리는 건 가 등급과 나 등급이 같이 홈페이지, 식약처 홈페이지, 자사 홈페이지, 그리고 일간신문인데 옛날 법이라서 그런데 요즘 신문이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대구 경북권이라고 해서 매일신문이나 경북일보, 영남일보 이런 데만 기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국을 상대로 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런 일간지에 적어도 한 군데 이상은 기재를 해야 된다. 식약처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행정처분업체 명단 공개하는 게 조회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드러나게 하는 거죠. 잘못된 위해대상 회수 화장품을 가지고 있었던 업체로 식약처에서 이제 관리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터넷에 공개돼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게 되면. 자, 다음 시간에 화장품 안전기준 들어가도록 하고요. 자, 화장품 안전기준에 들어가면 이제 납 이야기가 이때 나옵니다. 모든 화장품의 20ppm 이하고 점토를 원료로 사용했을 때는 분말 제품 50ppm 이하다. 뭐 이런 것들이 다음 안전 기준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중에 동영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공부를 한창 하실 거니까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할게요. 수업은 들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